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미국 CPI 발표, FOMC 등 주요 굵직굵직한 매크로 일정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코스피 어제 어쨌든 잘 견뎌내면서 양전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더 좋았죠. 지금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코스닥 랠리에 불을 지금 지피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코스피보다 좀 차별화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어제는 에코프로모티가 코스피 200 편입 이수에 계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갔고요. LIG 넥스원 로봇 주식은 아니었습니다만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다른 로봇주들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주식들을 말씀드린 거는 최근 두 축이죠. 2차 전지주 로봇주 우리나라 코스닥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간밤에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이미 산타 랠리가 슬금슬금 시작된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분위기 오늘 우리 시장까지 이어질지 잘 보시고요.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43%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했고요. 나스닥은 0.2% 상승하면서 장중에 상승 반전하며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0.39%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빅테크주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사들도 좀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은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당겨오면서 산타 랠리를 조금씩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서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회의적인 시선을 좀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중 비트코인 가격이 7.7%까지 급락을 하게 되면서 가격도 좀 떨어졌고요. FOMC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깊은 낙폭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AMD는 급등을 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VM웨어 인수 효과가 재조명되면서 올해 중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텔 등 내노라 하는 반도체 주들도 함께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빅테크주들의 차익 매물로 인해서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도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연은에서 집계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3.4%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21년 4월 이후 최저고요. 2달 연속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휘발유 가격 전망이 좀 둔화를 했고요. 또 임대료나 대학 학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금리 인하 시점 또한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투자자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유가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보합 수준이었고요. 일단은 FOMC 그리고 발표될 CPI, PPI까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망세가 조금은 짙은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inancial Times 기사 먼저 보실 거고요. China uranium grab paused, threat to Western energy surprise, warns yellow cake라는 기사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라늄과 관련된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이 세계 전역에 우라늄을 좀 쓸어 담으면서 우라늄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즉 서방 국가에 있어서는 에너지 서플라이,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는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라늄은 은백색 금속이고요. 원전을 새로 짓고 또 돌릴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좀 중국에게는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고요. 또 현재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의 약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우라늄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옐로우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재련에서 생성되는 중간 생선물로 우라늄 광석에서 대부분 불순물을 제거한 산물을 의미를 합니다. 기사를 좀 살펴보면 런던
이전에 우라늄 투자 회사의 CEO는 중국이 시장에서 우라늄을 사들이고 또 우라늄 광산과 장기 계약을 하고 있지만 서방은 오히려 우라늄 확보에 뒤처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이런 노력이 자원 확보 경쟁을 촉발할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서방 전력 기업의 공급 능력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최근 두바이에서 열렸던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에너지 발전 용량을 2020년 대비해서 3배로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우라늄은 파운드당 8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는 등 2007년 이후 최고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들어서만 보자면 우라늄 가격 상승률은 70%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내년 우라늄 가격이 파운드당 100달러 이상을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서방 국가들은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약 5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이미 우라늄 확보에 좀 나선 모습이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방의 제재에 맞서서 우라늄 공급 중단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까지 우라늄 공급을 끊기로 하게 된다면 서방 국가들은 이 독립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를 두고 좀 이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 또한 그리고 가격 또한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야후 파이낸스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홍콩 voter turnout hits record low after China purge라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틀 전, 그러니까 일요일에 치러졌던 홍콩의 선거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했고요. 유권자 투표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홍콩은 이틀 전에 제7회 구의회 선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2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다양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거율이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는 이 홍콩이 선거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민주 진영을 배제하고 친중 인사만 출마하도록 하는 이른바 애국자만 출마하게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무관심과 저항의 표시로 투표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갑작스러운 전산 고장을 이유로 투표 마감 시간을 90분간 연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 진영 출마가 원천 봉쇄되면서 이번에는 당선자가 아니라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좀 쏠렸었는데요. 최종 투표율은 27.54%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1999년 35.82%보다도 더 떨어지는 수치였습니다. 앞서 홍콩에서는 중국 주도로 2020년 홍콩 국가안전유지법을 도입하면서 사회 통제를 강화한 바가 있는데요. 홍콩의 경우에는 구의회 선거이긴 했지만 친중 인사들로 꾸려졌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대만 선거 기사에서도 좀 살펴보셨다시피 대만 역시도 친중 인사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홍콩과 중국 이 양국이 모두 다 친중국 쪽에 맞춰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이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빅테크주들이 크게 좀 빠지면서 빨갛게 좀 질려있는 모습 보이실 수 있겠고요.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일단 시그나와 휴마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나 같은 경우에는 16%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률을 좀 보였고요. 이어서 시그나 같은 경우 살펴보자면 휴마나 같은 경우에는 1.04% 애프터마켓에서 좀 빠졌고요. 0.14%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했고요. 정규장에서는 1.04%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건강보험사 시그나가 경쟁사인 휴마나의 인수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시그나와 휴마나는 가격을 포함한 재무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일치하지 못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시그나는 대신 10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약 1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코다니 시그나 CEO는 시그나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최저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사주 매입은 가치 제고에 있어서는 기여할 것이다라면서 내년에는 재량 현금 대부분을 여기에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합병이 만약에 성사가 됐다면 시가총액이 약 5천억 원을 넘어서는 유나이티드 헬스의 뒤를 잇는 초대형 건강보험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투자자들은 오히려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걱정을 하면서 조금 더 높이 본 것으로 풀이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인수는 일단 철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반면에 인수에 성공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기업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실 건데요. 이번에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함께 보겠습니다. 1.04% 상승하면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셰일 시추 업체인 크라운록을 120억 달러, 한화로 약 15조 8천억 원 규모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몇 달 새 엑슨모빌 그리고 쉐브론에 이어서 글로벌 에너지 업계에서 또 다른 대규모 M&A가 발생하게 된 건데요. 비상장사인 크라운록은 미국 최대 유전지대인 텍사스주의 퍼미안 분지에서 활동하는 민간 업체 중 하나입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9만 4천 에이커 이상의 퍼미안 분지를 확보를 했고 이를 통해서 하루에 약 17만 배럴의 석유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옥시덴탈에 투자를 하면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지분율을 24.3% 수준까지 높인 상황입니다. 동종 업체인 쉐브론 주식을 계속해서 워렌 버핏이 좀 매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버핏의 지지까지 받아가게 되면서 옥시덴탈의 주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아마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1.04% 하락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한 단체가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물품과 환불금을 가로챘다면서 REKK라는 조직에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REKK가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객을 사칭해서 노트북과 게임기 그리고 보석 등 고가의 물품을 포함해서 수십 건의 부정 환급금을 받아서 챙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존의 피해 금액만 보자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REKK는 이 과정에서 아마존 직원들에게 접근을 하면서 환불 처리를 대신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직 직원들이 이렇게 승인한 반품은 모두 76건이고요. 아마존이 지급한 환불금은 10만 달러에 웃도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아마존은 소송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1% 넘게 좀 크게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마무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가격은 145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팔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AI 상용화, 반도체, 수요 회복, 에너지, 투자 유망. 네,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내년도 본격적인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에 힘입어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삼정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이자 기업 경영 컨설팅사로 명성이 높습니다. 2020년부터 업계 최초로 매년 국내 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내년 산업별 전망 기상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AI 등을 접목해서 메모리가 44.8%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휴대폰 역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출시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유틸리티도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스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신재생, 원자력, 정책 효과 역시도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해보험 역시 손해율 하락과 실손보험료 조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업종들 12개 업종이나 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대기 수요에 관련해서 전기차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가 조금 더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역시 엔데믹 시기를 맞아 정체기에 맞이할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철강은 전방 산업인 건설 산업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유통 역시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내년에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신성장 동력을 확보로 외형 성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활발한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서 수요를 늘려 수익성을 높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 반면 자동차와 해운, 건설,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큰 폭으로 성장한 기저효과와 각종 규제 등의 발목이 잡혀 내년에는 성장에 대한 한계를 맞고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내년 글로벌 시장은 올해보다 13%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9.4%로 줄었던 규모를 만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 44.8%나 성장하는 만큼 AI 반도체 등 신사업 분야에 주목해 투자 전략을 발빠르게 행동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AI 기술 상용화 원년을 맞아 반도체 업계의 성장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스마트폰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온디바이스 AI 개화에 따른 탑재 제품 출시에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영향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 아직까지는 우려사항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에너지, 2024년 국내 수요가 2.6%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재생 원자력에 대한 강력한 정부 정책이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단 석탄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 SMR 등 차세대 원전 사업과 가스 수입국 다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감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미션도 주어졌습니다. 손해보험 역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손해율 하락과 실손보험료 조정 등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떨까요? 디스플레이와 해운, 자동차, 철강, 건설, 게임, 유통, 패션 등 12개 업종이나 됩니다. 특히 해운과 건설, 증권, 카드 부문은 전망 자체를 아예 부정적으로 표시해서 실적과 주가 흐름에 대한 기대가 기대치가 높이기 힘들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년 성장세가 멈출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최근 전기차 가격 인하 흐름도 악재로 들어오고 있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테슬라의 스마트카를 뛰어넘을 국내 기업의 전기차 대응 전략이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확산기에 액정 표시 장치, 즉 LCD 유기 발광 다이오드 등 전기 정보 지술 기기 수요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데에 따라 내년도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증강현실 기기 등 고부가 가치 제품 전량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유통산업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수와 시장 크기 정체로 인해서 내년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내년도 국내 경제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과 더불어서 산업별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하는 업종에 선제 대응하는 등 맞춤 전략을 도입해야 할 시기다라는 부분을 역시 전망으로 함께 내놓고 있고요. 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내년도에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4.8%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수혜 업종으로 수혜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기능 제품 출시로 휴대폰 업종 역시 반등을 꾀하고 있고 화장품, 손해보험 등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 올해의 기저효과에 각종 규제가 발목이 잡힌 업종들 12개 중에서는 디스플레이와 차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 흐릴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옥석 가리기 반드시 필요한 시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디지털 트윈 기술 OTT 제작에도 적용,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그간 도시계획에 주로 이용됐던 디지털 트윈 기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제작 등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콘텐츠 시장의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는 중이다라는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는데요. 넷플릭스 최근 방영된 스위트홈 시즌2, 생존자들의 새로운 피난처가 된 스타디움을 배경으로 찍혔습니다.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고요. 극중 배경은 잠실 종합운동장, 잠실 야구장입니다. 특히 시각 특수 효과로 구현된 무너진 잠실 야구장에서 생존자들은 치열한 사투를 벌인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은 주로 서울시라든지 주택 건설, 그리고 이 건설 계획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재난 상황이 잘 재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잠실 야구장을 3D 모델로 구현한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즉 가상 모형 기술 덕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실제 세상을 가상 공간에 옮겨 놓은 작업이다 보니까 현실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트장 설치나 컴퓨터 그래픽, 즉 CG 작업 등 불필요한 제작 시간을 단축시켜서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고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제작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네이버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한 회의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고요. 특히 올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1,350억 원대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받았습니다. 네이버의 첫 대규모 중동 사업 수주를 포함해 5개 도시에, 수도를 포함한 5개 도시에 클라우드 기반의 3D 디지털 모델링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인데요. 도시계획에 이용됐던 기술을 콘텐츠 제작 등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네이버와 OTT 시장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실을 가상 공간에 옮겼고요.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적인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향후 응용 분야를 더 넓혀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은 반드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제약바이오 소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실 텐데요. HK 이노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국산 30호 신약 K캡 유통 판권을 놓고 보련과 막바지 협상이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K캡은 약 1,500억 원어치의 처방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최고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 하나인데요. 기존의 K캡 유통을 담당했던 종근당에는 지난주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HK 이노엔은 보련과 협업하거나 자체 유통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중이다라는 내용을 따라서 향후 K캡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도 보여지고 있고요. HK 이노엔은 매출에서 K캡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 매출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 보입니다. 2022년도보다 2023년도 더 큰 폭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종근당에는 직전에 판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는 소식 공시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보련과 이르면 이번 주에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체 유통도 고려하고 있어서 수익 강화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제약바이오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로봇 군견, 미국 기업 인수 LRG 넥스원 방산 수주 확대 기대. 네,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LRG 넥스원 어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방산 기업인 LRG 넥스원 경호용 로봇계를 제작한 미국 로봇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어제자 상한가 진입한 모습입니다. 해당 사진이 아까 말씀드린 로봇 강아지, 군사용 로봇계인데요. 이번 주 추천주로 삼성증권은 LRG 넥스원을 지속적으로 최선호 업종, 최수의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그 추천 이유로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로 인해서 글로벌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증권은 고려아연과 BGF 리테일, 유안타증권은 대한유화와 아프리카TV를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특히 여기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시 9에서 종목 리포트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실 테니까요.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로 미국 방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해외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의 최선호주로 뽑히고 또 최선호 섹터로 꼽혔었던 방산 섹터 가운데서 LRG 넥스원이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로봇 시장에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LG 넥스원은 상한가 진입했고요. PJ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역시 4%, 5% 넘는 상승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로봇 감속기 업체인 SPG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이렌시스와 에브리봇, RS 오토메이션 역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채 기분 좋은 종가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실 텐데요. 해당 기업들 역시 상승폭을 보였던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나하나 더 짚어보시면서 수혜 종목까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까지도 한 번 더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뒀을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군사 로봇 기업 인수, 나에게 로봇의 멀티플을 달라.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신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에게 로봇의 멀티플을 달라. 지금 멀티플이 사실 기업가치 배수를 뜻하잖아요. 방산 멀티플이랑 로봇 멀티플의 괴리가 얼마나 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 좀 궁금한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사실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주,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좀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거의 3조에 가까운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로봇에 대한 멀티플은 무한에 가깝다. 특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드리는 질문입니다. LG 넥스원은 방산주일까요? 로봇주일까요? 우선은 방산주죠. 일단 우선은 방산주이긴 맞습니다. 관련했을 때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도달을 하긴 했는데 관련했을 때 수급에 대한 주체가 좀 명확하게 갈렸다는 점. 아직까지 방산으로 보고 있는 쪽이 기관과 외국인 쪽,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나와줬고 로봇 기업이다. 앞으로 더 산업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 개인과 사모펀드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저는 로봇 쪽으로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LG 넥스원이라는 기업이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실체가 있는 기업을 조금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사들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현재 가격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로봇 같은 경우가 미미하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적은 방산이 맞습니다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특히 로봇 같은 경우가 방산과 결합이 된다면 크나큰 시너지가 좀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에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LG 넥스원의 관전 포인트는 이것 같습니다. 로봇으로 볼 것이냐, 방산으로 볼 것이냐. 만약에 로봇으로 본다면 여기서 더 추가적인 성장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50%가 더 넘어가면 2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수급적인 이슈도 함께 붙을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됐을 때 방산이라든지 로봇 섹터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LG 넥스원이 어떤 주가 흐름을 그려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논리는 이렇습니다. 고스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로봇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현재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연간 4천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내세우고 있고 특히 군사용 목적에 가장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실제로 미군이라든지 영국군에서 감시라든지 정착
쪽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9월에 나왔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사족 보행 로봇 쪽에 소총을 하나 달았습니다. 물론 프로토타입이긴 해요. 아무래도 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변수도 있고 로봇 기업, 세계적인 로봇 기업 측에서 이렇게 로봇을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난항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로봇에다가 수총을 달거나 혹은 미사일을 달거나 앞으로 좀 군사적인 지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쪽에서의 좀 선점 역할을 한 LIG 넥스원은 앞으로의 성장을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다른 섹터와도 함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LIG 넥스원이 로봇과 함께 결합을 하긴 했는데 이런 일은 사실 이 기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그룹 간의 시너지, 그러니까 육해공 간의 시너지를 함께 내기도 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주와 함께 결합을 하는 등 방산 기업이 기존의 방산 기업에 찍히는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섹터에 투자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멀티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로봇보다는 방산 쪽에서 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었고요. 뭐 천궁2라든지 수출 쪽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줘 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어제자로부터 좀 많은 분들께서 로봇 쪽에서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률을 역시나 보여줬는데 투자 키워드는 어떤 부분으로 잡아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방산업계는 슈퍼마켓으로 불린다. 이건 역시도 좀 궁금합니다.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무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방산업계 슈퍼마켓으로 불리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다만 매출의 대부분 차지하는 쪽이 정밀 타격 분야입니다. 정밀 타격 분야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 다른 방산주 대비했을 때 조금 낮게 주가가 위치가 한 게 이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로봇 쪽과 함께 결합을 했을 때 이 부분을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로봇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단다던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활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키워드 같은 경우는 로봇은 성장 중입니다. 라고 잡았는데 아무래도 로봇 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떠들긴 했습니다. 로봇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과 함께 연계를 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로봇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이번 같은 방산의 사례도 있고 혹은 교육의 사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과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는데 관련했을 때 가장 크게 로봇이 사용이 되고 있는 쪽은 서비스 쪽과 협동 로봇. 특히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출산율 혹은 인구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추이인데 OECD 평균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혼인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출산율도 굉장히 저조하다는 점. 그로 인해서 미래에는 좀 노동력에 대한 부족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더불어서 임금에 대한 상승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내년도 최저임금률만 하더라도 그 수단을 좀 더 합하게 되면 10,000원 정도 좀 가까이 될 텐데 관련했을 때 앞으로 이 같은 임금에 대한 부분은 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AI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글로벌 기업이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협동 로봇이라든지 관련 시장에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세계 점유율 1위라든지 이런 점유율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투자를 해야 하고 특히 기업 쪽이라든지 정부 측면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올해 삼성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로봇 섹터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를 이뤘기도 했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뭐 LG전자라든지 뭐 두산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 쪽에서 로봇 산업에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쪽 산업이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것. 거기다가 더해서 정부의 이제 뜻도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지능형 로봇법이 발효가 됨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혹은 법적 제도에 대한 마련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산업부가 연내에 첨단 로봇 산업 비전 전략 마련과 그리고 규제 개선을 신속히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연내가 멀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지금 12월 중순이죠. 네, 며칠인데 아직 연내이다 보니까 이 로봇법 개정법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로봇 섹터 관련 이벤트가 남아있는 게 12월 14일에 정부의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 이벤트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좀 추측을 해볼 거로는 앞으로 이쪽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함에 있어서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부품을 좀 양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정부가 얼마만큼의 돈을 이쪽 로봇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LRG 넥스원으로부터 촉발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함께 계속 주목을 해봐야 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수요 역시도 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산과 로봇의 시너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혜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를 봤을 때 방산 쪽으로 조금 더 이슈가 부각이 될 것이냐 혹은 로봇 쪽으로 이슈가 부각이 될 것이냐. 방산 같은 경우야 좀 좋을 수가 있는 게 지금 방산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로 움직여서 실적에다가 더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더해서 방산 기업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쪽을 제시를 하면서 방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방산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약간 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날 1시 반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폴란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점. 2차 폴란드 계약이 지연이 되면서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 관련했을 때 새로 바뀐 정권이 자체적인 군사 쪽을 좀 도입을 한다던가 혹은 유럽 쪽에서 좀 도입을 하려는 의지가 좀 강하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했던 폴란드 2차 계약 같은 경우에 좀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좀 불확실한 노이즈가 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시 반 그때 뉴스가 나오자마자 거의 3% 마이너스까지 가까이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방산 섹터가 중장기적으로 폴란드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혹은 뭐 호주라든지 UAE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긴 하지만 좀 확인해보자는 측면이 있고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관심 있는 쪽은 로보티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층간 이동이 자유로운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을 출시를 했는데 관련했을 때 좀 차트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력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로보티즈라는 기업은 계속 관심 있게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이냐 방산이냐 말고 같이 좀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기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수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또 새내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오늘 올라오죠. LS 머티리얼즈 신규 회사입니다. 펀더멘탈로 BH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자, 최근에 이제 IPO 올라오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대학급이죠. 그래서 좀 소개를 간단히 좀 해드리려고요. 이 LS 그룹에 이제 있는 회사인데 LS가 있고 LS 전선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LS 전선의 다시 자회사 그러니까 LS로 치면은 손자회사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해가지고 UC라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UC를 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2차 전지도 있고 뭐 우리가 쓰는 1차 전지, 건전지라는 1차 전지도 있고 2차 전지도 있는데 이 회사가 만드는 UC는 2차 전지에 비견되고 대체되고 보완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현재는 이제 풍력이나 이런 쪽에 많이 쓰이고 산업용 뭐 무인 지게차 이런 데도 좀 쓸 수 있는데 어쨌든 대체할 수 있고 열 폭주 현상이 없는 좀 장점들이 있는 그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는 지난번 파도 사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도 별로 안 나는데 시가총액이 1조 넘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이렇게 숫자들을 이제 많이 냅니다. 봤더니 매출이 작년도에 1,600억 정도 했고 영업이익이 144억 이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 마진율이 한 9% 정도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오늘 올라오는 게 공모주익 수가 1,462만 주입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예상 시가총액이 4천억 이렇게 됐는데 6천원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천원도 상당히 그 경쟁률이 좋았기 때문에 경쟁률 보시면은 일반 투자자 개인들이죠. 1,164대 1 이렇게 됐고 기관들도 30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열띤 경쟁 속에 올라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당히 궁금하죠. 제가 볼 때는 신주 플러스 구주 매출 형태라 조금은 좀 이게 어떻게 될까 좀 물음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신주 위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신주 위주로 올라오면 사실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보세요. 상장 전에 투자자 물량, 우리가 프리 IPO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13%가 올라오고 공모 주식이 또 21%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공모 주식은 이건 신주인데 요게 구주예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오는 게 얼마죠? 34% 올라오는 거예요. 전체 물량의 34%가 바로 시장에 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조금 물량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S의 손자회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LS 전선, LS 머티리얼즈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그 회사 수직 계열하고요. UC입니다. 그리고 이 UC의 그 매출 비중은 전체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이것도 크지만은 여기 알루미늄 소재, 특히 이제 뭐 차량 경량화 관련돼 가지고 계속 이쪽이 이제 앞으로 이슈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하는 자회사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100% 지분 가지고 있는 자회사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LS 전선에서 사업 분리해 가지고 나와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 부품 쪽도 이제 하는 이런 쪽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S 머티리얼 전체의 4분의 1 매출을 이쪽 그 UC 관련되는 게 이제 기여를 할 거다 이런 얘기고 알루미늄 관련돼서는 LS 알스코라는 회사가 사업 분리돼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체 매출의 한 4분의 3 정도 75%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이 MK라고 요게 있습니다. 알루미늄 압출해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오스트리아 하이예요. 오스트리아 하이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어가지고 66.6%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 양산을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좋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UC가 뭐냐? 이걸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 가지고 저장 용량은 좀 적고 출력은 좀 높고 말이죠. 충방전 금방 됩니다. 5분 이내에 되고 사이클 수명도 100만 회 이상으로 이렇게 가면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배터리들보다 훨씬 그 수명이 길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열폭주 현상이 없다. 전기차 지금 불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그 UC라는 거는 그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U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가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IPO 주식들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급이 언제 이걸 끌고 다닐지는 몰라가지고 말이죠. 두산 로보틱스 예를 들면 쭉 장 초반 이렇게 초반에 상장 초반에 쭉 밀렸어요. 그래서 아 이제 밀려 내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국민연금이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뭐 한 80% 이상 대비해서 IPO 대비해서는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인 거고 또 하나 예가 있었죠. 바로 에코프로머티입니다. 코스피 200 편입 이슈 때문에 어제 또 강했습니다만은 에코프로머티는 뭐 조정도 별로 없이 그냥 그대로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라온 거 대비해서는 거의 150% 정도 이렇게 올라올 정도 상당히 상장 이후에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S 머티리얼에서 오늘 올라오고 구주 매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유동 물량이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섣부른 예단은 좀 멀리하자, 경계하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LS가 지금 지주회사 격인데 LS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쌌고 지금도 쌉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가 조금 올라온 감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지금 이미 저평가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LS에 그렇게 뭐 실망은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올라오는 LS 머티리얼즈 센티멘탈 주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BH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자, 차트 보시면 이 BH가 애플 관련주라고 보통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애플은 주가가 상당히 최근에 좋았습니다. 지금 연말 산타레일리로 미국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몰고 가고 있잖아요. 뭐 오늘 CPI 발표 있고 FOMC 결과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 이제는 좀 내려간다. 언제 내려갈 거냐가 문제인데 조만간 내려간다고 보면은 빅테크들, 특히 성장주들은 계속 끌고 올라가보자 이런 생각이 좀 팽배해요. 그런 면에서 애플 주가 이게 빨간 선으로 표시를 제가 해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중국 쪽에서 아이폰 좀 생각보다 부진하다, 안 팔린다 이런 얘기 나온 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멈칫했습니다만 최근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BH, LG노텍, LG노텍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BH는 최근에 고개를 약간 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평가주가 맞고요. 근데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는데 애플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애플과 이 주가 성적 격차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 좀 좁혀져 봐라 이런 생각으로 그 제목을 적어봤고요. 대신증권에서는 4분기에 최대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조금 생각보다 좀 안 나간 게 이연돼가지고 4분기에 많이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핸드폰 쪽에만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아이패드 그러니까 태블릿 쪽으로도 좀 나갈 거다. 그래서 이쪽이 FPCB가 좀 다 잘 나갈 거고 볼륨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크기도 늘어나면서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도 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Q도 올라가고 P도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 전장용 매출 비중이 이제까지는 좀 작았습니다. 근데 내년 가면서 24% 정도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핸드폰 중심에서 좀 탈피한다. 그러면 리레이팅 쪽으로 조금 멀티플을 좀 더 줘보자 이런 생각을 대신증권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중국향 수요 우려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다. 그리고 전기차 쪽도 FPCB 침투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잘 좀 봐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죠.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도 사긴 삽니다만은 주로 기관이 주포입니다. 기관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매장고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올랐죠. 1.7% 여전히 평균 0.4%보다는 높습니다.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주가는 거꾸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여전히 하단권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쪽은 큰 리스크는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연말 가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회사가 맞습니다. 자, 포워드 PR 보겠습니다. BH 6.2배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제가 펀더멘탈로 가져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터치하겠습니다. 41%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LS 머티리얼즈, 펀더멘탈로 BH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CPI와 FOMC 경계감 속에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나에게 로봇의 멀티플을 달라 방산과 로봇의 시너지 효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오늘 데뷔합니다.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펀더멘탈은 기관의 폭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BH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